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중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제가 결혼해서 이혼까지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은 그 아픔을 다 이겨내고 행복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연을 쓰게 됐어요. 골드미스를 꿈꾸다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말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사회생활을 비교적 빨리 시작한 저는 실력을 인정받아 부장까지 빠르게 승진한 케이스였고, 남편은 고시 공부를 하다가 결국 마음을 접고 회사에 입사한 케이스였죠. 처음 만난 건 남편이 대리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능력 좋은 골드미스로 회사에서 꽤 많은 남자의 고백을 받았지만 결혼은커녕 연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을 너무나 사랑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리불순이 심각했고 그로 인해 배란도 일정치 않아 아이가 생기기 힘든 몸이라는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만한 남자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의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사교성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 부장님, 곧 퇴근하실 시간인데 저녁 같이 어떠세요? 아, 퇴근. 먼저 퇴근하세요. 나는 할 일이 더 남아서. 부장님, 일하시더라도 식사는 하셔야죠. 저랑 같이 저녁 드시고 일하시죠. 그래요. 밥은 먹어야 하니까.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오는 남자를 다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호감형의 남자를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볍게 저녁 한 끼 정도야 부하 직원과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부장님, 네? 부장님은 왜 연애 안 하십니까? 내 일만 하기에도 하루가 짧고 난 일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사적인 대화는 자제하죠. 저는 부장님이랑 사적인 대화도 꽤 하고 싶은데요. 네? 아, 이 대리, 이런 얘기하려고 저녁 먹자고 한 거라면 저는 일어나 볼게요. 사적인 대화가 꼭 남녀 간의 대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도 안 되나요? 글쎄요, 직장 상사와 친구로 지내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 그래도 퍽퍽한 세상에 내 마음 터놓을 사람 있으면 나쁠 것 없지 않을까요? 남편의 청산유수 같은 말에 홀린 듯 그렇게 남편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 인연은 반복되어 연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인이 되었다고 한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제가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건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 얘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얘기했잖아. 나는 결혼 생각 없고 연애만 하기로. 그래서 동의하고 만나는 거 아니었어? 알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정작 자기가 아프면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잖아. 결혼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왜 무작정 싫다고만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외동인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제가 아플 때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던 걸 생각하니 더 마음이 좋지 않았고요. 제가 혼자 남을 것을 매일 걱정하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결혼 하기가 그렇게 싫어? 알잖아. 애 가지기도 힘들고 그런 걸로 흠잡히고 싶지도 않고. 아이가 결혼의 전부는 아니야. 너만을 사랑해줄 남자도 얼마든지 있을 거야.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는데 뭘. 에이, 엄마 아빠 걱정이나 하셔. 우리야 노후 준비도 다 끝냈고 너 아니면 이렇게 걱정할 일도 없다. 너만 잘 살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없으면 너 혼자 남을 생각하지? 엄마 정말 속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너처럼 잘난 애가 혼자 살려고 하는 거야? 아이를 아예 못 갖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는 얘기지 않니?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빠, 나 이미 생각 확고해요. 그만 얘기하세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 하나로 혼자 살겠다고 씩씩한 척 살아가는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린다던 부모님의 말씀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나 할 말 있어. 듣고 나서 나랑 헤어지겠다고 해도 붙잡지 않을게. 당신 선택 존중할게.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해? 나 생리 일정하지 않은 거 당신도 알지? 알지. 어쩌다 건너뛸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도 아이 갖기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라니? 당신이랑 결혼하면 우리 이세 뭐 아이와 행복한 가족 그런 거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너랑 나 둘만 보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너희 어머님도 내가 아이 갖지 못한다고 하면 달가워하지 않으실 거야. 자기랑 나 둘만 보고 살면 되지. 엄마? 내가 설득할게. 그리고 나도 이 나이까지 장가 못 가고 있으니 제발 장가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셔. 걱정하지 마. 막상 그렇게 말하셨어도 결혼하면 손주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 아니시겠냐는 거지. 나 못 믿어? 내가 다 책임질게. 내 탓이라고 할게. 난 진짜 자기만 있으면 돼. 저 하나면 된다는 남편의 말에 결국 굳건했던 마음이 흔들렸고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께도 제가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에 대해 알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대로 결혼조차 생각 못했던 아들인데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혼생활은 회사 근처의 자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더군요. 어차피 남편의 경제 상황을 아예 모른 것도 아니었고 제가 넉넉하니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일을 늦게 시작했으니 당연한 듯도 했지만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해 물으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편에게는 14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시 공부하는 동안 공부 뒷바라지로 고생하는 어머님을 보며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저를 보며 동경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번 돈으로 집 생활비, 동생 용돈, 그리고 대학교 학자금까지 모두 감당했다더라고요. 오히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이 저에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독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신우이는 영락없이 제 남편의 딸처럼 행동했습니다. 14살 차이라는 큰 나이 차이 때문도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해왔던 남편에게 의지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독립해서 살고 있던 신우이가 어느 날 배가 불러 찾아왔습니다. 오빠. 너 이게 뭐야? 배가 왜? 나 임신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나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나랑 아이 책임져 주겠대. 아, 그래. 네가 애도 아니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산다지만 오빠한테 진작 얘기를 하던가 이제 와서. 그래서 그런데 오빠, 나 결혼자금 좀 주면 안 될까? 한 푼도 없이 그냥 시작할 수는 없잖아. 아이도 키워야 하고. 그래, 오빠가 해줄게. 정식으로 남자친구 데려와서 인사시키고 하루빨리 결혼식 올리자. 더 배불러 오기 전에. 진짜? 진짜? 오빠 고마워.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 근데 오빠보다 언니가 더 잘 벌지 않아요? 언니도 같이 보태주실 거죠? 아가씨. 저희 결혼하면서 경제관리 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필요한 결혼 자금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오빠한테 받으시면 돼요. 저도 주겠다는 돈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언니, 너무 매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가족인데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그럼 내가 혼수는 몇 개 해줄게요.
그건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선물인 걸로. 고마워요, 언니. 오빠, 진짜 결혼 잘했어. 언니 최고예요. 시누이가 가고 나서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동생한테 줄 돈 혹시 나랑 살면서 모으기 시작한 그 돈 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모아놓았던 거니까. 내가 돈 보태주지 않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애초에 우리 결혼할 때부터 약속했잖아. 알지. 그래도 우리가 남은 아니니까 혼수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 그 정도까지만 할 거야. 고맙게 생각해. 사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할 말 없고.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종종 당신이 용돈도 따로 드리는 거 알고 있었어.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었지만. 그건 당신과 무관하게 내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마음에 두지 마. 그렇다고 미안한 마음에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따로 돈 드리거나 하지도 말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챙길 테니까. 알았지?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하며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저 혼자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 남편을 믿고 결혼하기는 하지만 형제가 없는 저는 부모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니 부모님께 남편 눈치 보며 용돈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각자 부모님과 집안에 대해서는 각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계약서에 서로의 집안에서 발생한 상황은 본인의 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금 관리도 각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계약서 때문이라도 남편은 저에게 요구할 수 없었겠죠. 시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집에 경제적 무리가 오는 것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고 남편도 그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을 모두 시누이에게 결혼자금으로 주었고 시누이는 저와 남편이 해준 돈과 혼수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혼한 시누이가 아이 낳고 1년 만에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에게 주고 왔다면서 늘어놓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누구는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아이를 시누이는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표현했어요. 애 때문에 나는 집에 묶여있는데 그 자식은 맨날 나가고 내가 참는데 한계가 있지. 애도 네가 키우라고 하고 나와버렸어. 이혼했으니 나도 내 삶 살 거야. 애한테 묶여서 내 인생 그렇게 버릴 수 없어.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애를 놓고 나오니.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작정 애를 데리고 나와. 그리고 애 데리고 나오면 누가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 이혼녀 딱지도 짜증나는데. 너 오빠가 너한테 해준 결혼자금 쉽게 줬다고 생각해? 너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해서 다 털어준 건데 이게 지금.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알바라도 하면서 본인 인생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빠한테 지원을 바란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언니, 제가 언니한테 뭐 해달라고 했어요? 언니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오빠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어디서 대들어.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조용히 해. 네 인생 그렇게 살고 싶다 했으니 어디 한번 혼자서 잘해봐. 그렇게 시누이와 단판을 짓고 집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시누이를 보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잘 지내는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더니 시누이라고 다를 게 없더군요. 저희 집에 본인 남자친구라며 남자 한 명을 데려왔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사시킨다며 남자를 데리고 온 게 이혼하고 돌아온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정신 차리고 살고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자 만나느라고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로 몰랐던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어요. 오빠, 언니, 제 남자친구예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네?
저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혹시 남자친구분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혼인했던 적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얼마나 됐는지는 아세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한 달 뒤에 저랑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맺어지려고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진짜 신우이가 데려온 남친이나 신우이나 생각 없기는 마찬가지다 싶더군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라고? 응, 나 혼자 세상 살기 힘들잖아.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 수 있어. 내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지? 오빠가 내 인생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도 오빠로서의 노릇은 해줄 거지? 오빠 노릇? 무슨 말 하는 거야? 결혼, 돈 없이 할 수 없잖아. 너, 내가 그전 결혼 돈 해준 것도 모자라서 너 돌아오고 생활비도 매달 보내줬는데 그건 다 어쩌고. 잠깐만,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생활비? 아가씨한테 따로 생활비 보내줬어? 알아서 살라 그러고 일절 안 도와주겠다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그래도 동생이 밥 먹을 돈도 없다는데 어떻게 또 아무것도 안 보내. 아, 그럼 그동안 따로 돈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동생한테 보내준 거네? 내가 당신 다시 돈 모으라고 생활비도 내가 다 감당한다고 했잖아. 이러라고 내가 생활비 내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닐 텐데. 그게 미안해 여보. 당신은 동생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내가 아빠나 마찬가지인 애를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지금 말하는 걸 봐서는 결혼 자금을 또 해주려는 것 같네? 해줄 돈도 없을 텐데. 여보, 이번에 당신이 좀 도와주면 내가 진짜 잘할게. 아니, 그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언니, 그렇게 냉정하게만 굴지 말고 좀 해줘요. 언니 돈 모아서 다 어디 쓰려고요? 저한테 해주면 제가 몇 배로 언니한테 잘할게요. 제가 설마 이 은혜 있겠어요? 은혜는 갚지 않아도 돼요. 안 해줄 거니까. 그러면 빌려라도 주면 안 될까? 내가 갚을게. 당신이랑 나랑 남이야? 내가 당신한테 빌려주는 게 더 말이 안 돼.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한테 빌려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그럼 되는 거죠? 빌려준다 쳐요. 막말로 아가씨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갚으려고요? 제가 갚겠습니다. 결혼자금 저랑 결혼한 데 쓰는 거니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쪽도 딱히 모아놓은 돈이 없나 보네요. 아, 제가 사업 준비 중이라 자금 융통이 좀 어려워서.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제 남친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이럴 거 없네요. 알았어요. 빌려줄게요. 대신 차용증 받을게요. 그 차용증 공증도 받아놓을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왜요? 안 갚을 거 아니잖아요.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관없지 않나요? 아, 알겠어요. 쓸게요.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우이에게 결혼자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며 이자까지 주겠다는 신우이의 말처럼 차용증 내용을 써서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사실 그 돈 안 받아도 상관없었어요.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신우이 말하는 태도가 좋지 못했고 남편도 말로만 혼낼 뿐 결국 신우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못마땅해서 겁이라도 주려고 변호사 앞에 데려다가 공증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돈도 벌고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 여동생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미운 정이 들었는지 못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고 언니 같은 마음으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마냥 도와주는 것보다 이렇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언니로서 더 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신우이는 두 번째 결혼을 했고 이제는 진짜 우리에게 손 내밀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고요.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저도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재미없겠죠? 네,
신우이가 또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과 함께. 저 사업 보증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사업 아이템 진짜 확실하게 성공할 자신 있거든요.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야. 진짜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 오빠, 이 사람 믿고 보증 한번 서줘. 내가 결혼하면서 보증은 서주지 말자 약속하고 결혼했어. 이건 절대로 안 돼. 돌아가. 아, 오빠. 오빠한테도 좋은 거라니까. 보증만 서주면 이 사람 사업 시작할 수 있고 진짜 잘 될 거라고. 믿어달라니까. 여기 사업 계획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세요. 볼 것도 없고 해줄 생각도 없어요. 돌아가요. 단호한 남편의 모습에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신우이야 정신 못 차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또 시작이구나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나랑 헤어질까 무섭긴 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저 몰래 따로 만나 신우 남편 보증을 서줬더라고요. 비밀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발각됐습니다. 내가 보증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나 몰래 해줘? 차라리 대놓고 해준다고 하지. 이제 나를 속이고 몰래 해준다고? 내가 앞으로 당신을 뭘 믿고 살아? 자꾸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더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아, 이건 나랑 헤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지?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이게 이혼 얘기까지 나올 일이야? 지금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신 보고 싶지도 않고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안 나와.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진짜 잘 생각하고 얘기해. 우리 둘 일도 아니고 고작 보증 서준 거로 이혼이라니. 고작? 고작이라 그랬어? 이건 우리 신뢰의 문제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가줘, 이 집에서. 남편은 집을 나가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는지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애미야, 여동생네 보증 하나 서줬다고 이혼이라니? 이게 말이니? 가족끼리 보증 그게 뭐 못할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한다니? 어머니, 이건 아범과 저 신뢰가 깨진 문제예요. 결혼할 때 보증만큼은 친한 친구, 가족 모두 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아가씨 일로 싸우는 거? 저도 이제 지쳐요. 엄마, 나 바꿔줘봐. 저기요, 언니. 아가씨, 어때요? 아가씨 때문에 오빠가 이혼하게 생겼네요? 언니, 저도 언니가 하는 말에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지만 가족이라 참았는데요. 진짜 이제 못 참겠네요. 언니 그 돈 모아서 다 어디에 쓸 건데요? 어차피 애도 못 낳잖아요. 키울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 모았다가 자식 물려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오빠 동생이면 언니 동생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언니는 동생도 없잖아요. 내가 딸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오빠랑 결혼은 왜 했어요? 언니 없을 때 우리 남매 사이 좋았어요. 언니 때문에 우리 오빠 이상해지고 나랑 사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알아요? 이런 게 적반하장이다 싶었습니다. 잘해줘 봐야 기억도 못하고 물에서 꺼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던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이혼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남편이랑 더 얘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화로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신우이를 가만히 놔두고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었던 건 이 상황, 이 말에 모두 동의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제대로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혼자서도 세상을 살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늘 대비해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해 놓았어요. 제 성견지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계약서와 신우이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니? 결혼 계약서? 너희 이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었니? 부부 사이의 계약서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이럴 것 같아서요. 저는 제가 스스로 챙겨서 살아야 하거든요. 아가씨 말씀대로 저를 부양해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슬픔을 나눠줄 형제 자매도 없어서요. 그래서 당하고 살지 않게 항상 대비를 해뒀을 뿐이에요. 이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이 없을 리가요? 공증까지 다 받아놓았고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하고 왔어요. 저희 재산 관리 따로 해왔고 제 재산 증식에 보탬을 준 적도 없으니 제 재산에 대한 분할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기로 계약서에 서명도 했고요. 여보, 자기야, 이러지 마. 진짜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난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준 것 같아. 가족들 일이 우리 가정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아주 여러 번. 이제는 이해해줄 수 있는 인내심이 남아있지도 않아. 당신 없이 못 산다는 거 알잖아. 이러지 말자 정말.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자.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해서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나보고 한 푼도 받지 말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않냐? 협의 이혼하자는 말에 발끈한 이유는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 그걸 나눠받지 못한다는 이유였어요. 저를 사랑해서 저를 놓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만나 혼란스러웠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까지 오더군요. 솔직히 제가 헤어지겠다고 하면 가족을 버리고라도 저와 살겠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퍼져도 밑 빠진 독처럼 오빠한테 바라기만 하는 시누이, 그리고 그 시누이마저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아들에게 요구하는 시어머니, 그 사람들을 두고 저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시댁 식구들만 아니라면 저희 사이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끝까지 간이 나오는 말은 제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건 좀 열받는다는 말. 정신 차려야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살려고 했다니. 이 사람에겐 내 재산 한 푼도 아깝다.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겠다. 그 어떤 동정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재산에 보태준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보태주지 않았나? 이런 식이면 당신 동생한테 빌려준 돈, 이것도 차용증 있는 거 알지? 이것도 받아낼까? 당신 봐서 이건 안 받고 헤어지려 했는데 이런 식이면 이것까지 그냥 다 받아내고. 아이, 진짜. 제 할 말을 다 하니 남편은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할 말이 없을 수밖에요. 만약의 경우 최악의 수를 생각하여 준비했던 것이 도움이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역시 믿을 건 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협의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소송을 할 이유도 없었고 이혼에 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 무난하게 이혼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한테 속인 게 하나 더 있더군요. 변호사가 남편 재산을 파악하는 와중에 발견한 게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고 구입해둔 소형 건물이 있다고. 제가 시누이 혼수를 해주고 시누이 재혼 비용을 빌려주는 동안 남몰래 자기 앞으로 건물을 사두며 결국 나보다 더 재고 따진 건 남편이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 사람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더니 나를 제일 못 믿고 살았구나. 심지어 이 건물을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려 했나 보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변호사가 가압류부터 걸어놓자 했었는데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바보로 알았나 봐요. 이 정도로 허술하게 재산을 은닉한 걸 보면요.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어 시누이에게 빌려주었던 돈도 강제 집행을 요청했고 그 돈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남편 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 동생한테 쓴 차용증 빌미로 강제 집행해서 그 돈을 결국 다 받아갔더라?
참 당신 인정머리 없는 줄은 알았지만 사람이 못됐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 지경이어도 가족으로서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나라고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줄 아나 봐? 참 말 한번 뻔뻔하게 한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가족이어서 건물 있다는 것도 속이고 네 여동생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우리 상황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인정머리 없다고? 그래, 네가 아는 게 뭐길래 이렇게 말하나 한번 드러나 볼게. 너만 변호사 있는 줄 아냐? 나도 변호사 있거든? 장인어른이 준 돈이 있다는 얘기도 안 했더라? 야, 너도 그렇게 철저히 숨겼으면서 나를 욕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돈, 우리 부모님이 본인들 혹시나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때 쓰라고 주신 비상금이야. 본인들 나중에 장례식 때 쓰라고 준 비상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쓸 돈도 아니고 그래서 너한테 말할 이유도 없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말 안 하고 있었던 이유로 참 좋은 이유 든다. 내가 그 돈 가만히 두나 봐. 나도 재산 분할 청구 소송할 거야. 어디 한번 해보자고. 맘껏 해봐. 능력 있는 변호사 쓰고. 하긴 능력 있는 변호사 썼으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말하는 짓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알았겠지. 변호사 말이 부모님께서 증여해준 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더군요. 만약 건물을 구입해서 그 건물값이 올라갔다거나 주식을 사서 재산이 증가했다면 분할 대상이 됐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증여받은 돈 자체를 분할 요청할 수 없다고요. 어차피 건드릴 생각도 없는 돈이었지만 부모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비상금으로 두고 있으라고 하셨었거든요. 결국 남편의 재산 분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건물값이 구입했을 때보다 꽤 올라 저는 많은 재산 분할을 받게 된 것에 비해 본인은 받은 게 없으니 열이 꽤 받았는지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해대더군요. 받아봤자 들을 말 뻔했고 하고 싶은 말도 없던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와 함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더러운 꼴을 다 보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저와 전 남편은 듣고 싶지 않아도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눈치 보며 저에게 남편 얘기를 하지 않던 직원들이었지만 아무리 쉬쉬해도 들리더라고요. 서로 같은 회사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 부서가 달랐고 근무 층수도 달랐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꼴 보기 싫었을 텐데 그만두지 않은 이유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굳이 피해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저 때문도 아니었고 따지고 보면 남편도 아닌 가족이 이유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했고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더러운 꼴까지 보인 줄은 몰랐겠죠. 몇 년이 지나고 회사에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웅성대는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말하기를 주저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아, 그게 부장님, 뭔데? 큰일이야? 재무부 직원이 공금 횡령을 했대요. 횡령? 누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그 부장님 전 남편분이라던데요. 어? 이 대리 말하는 거야? 네, 심지어 요번이 처음도 아니래요. 얘기를 듣자 하니 이혼한 저조차도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처절하더군요. 저와 이혼 후 시누이 남편의 사업은 결국 망했고 그 사업에 보증을 서준 남편이 그 빚을 다 떠안게 됐답니다. 억 단위의 빚이 생기니 버는 족족 다 차압당하게 되었고 생활도 좋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사는 게 녹록지 않으니 뭐라도 해보겠다 싶어서 공금 쪽에 손을 댔나 했는데 알고 보니 횡령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살기 전부터 조금씩 횡령을 해왔더라고요. 전부터 조금씩 해오던 공금 횡령으로 주식 투자를 해 돈을 불려 그 돈으로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렇게 겁없이 계속 횡령을 해오다 이번에 회사 감사가 진행되며 걸리게 되었고 해고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해고된 남편은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 사람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살던 사람이 징역까지 살다니, 드라마에서나 있을 일이 이렇게 내 주변에도 벌어질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전 남편이 징역을 살 동안 저는 더 치열하게 회사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의미 부여하지 않고 저 혼자 잘 살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참 좋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제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을까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또 한 번 사람을 믿고 싶어지더라고요. 겁도 났습니다. 전 남편도 분명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고 좋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살려 했던 제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던 거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그 못난 사람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좋은 인연까지 놓쳐야 하는 걸까? 내 인생을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겁내며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결국 저는 거래처 사장이었던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지금의 남편은 너무나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장래 희망이 아내 외조하는 남편이었다고 할 만큼이요.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야근하는 날에는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려 주었고, 집에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날에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에게 불안감이라는 것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일을 사랑하는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 나 집안일 진짜 잘해. 내가 당신 외조해줄게. 정말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나 정말 마음이 좋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아이 문제. 그리고 우리 한번 노력해보지 않을래? 아이 말이야. 물론 아이 없이 당신과 둘이어도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지나가는 아이들 보고 당신 슬픈 눈 하는 거 너무 마음 아파. 우리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도 좋잖아. 그래, 당신이랑 노력한다면 아이 생기지 않아도 그 과정도 행복할 것 같아. 저를 이렇게나 이해해주는 남편인데 단지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이를 갖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령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 슬픈 마음을 잘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난임병원에 다니며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저희의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것처럼 저희에게 예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제가 무슨 여왕인 듯 떠받들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괜한 생각이라는 듯이 건강하게 자라 태어난 저희 아이는 지금의 남편을 닮아 잘 웃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저에게 자기가 아이를 돌볼 테니 제 일을 계속하라던 남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아이를 잘 본다 싶을 정도로 아이 육아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덕분에 빨리 회사에 복귀하여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진급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만 1살 돌이 되었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위해 호텔을 예약했고 돌잔치 당일이었습니다. 양가 식구들과 친척들을 초대해 소소하게 진행한 돌잔치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음식 서빙을 하고 있던 전 시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얼굴을 피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전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서빙하느라 수고가 많네요. 여기 팁. 열심히 살아요. 다른 사람 덕으로 살려 하지 말고 자기가 벌어서 사는 삶을 살아요. 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몰랐었는데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었나 보더라고요. 옛 시누이에게 그렇게 훈수를 던지고 나니 마음에 있던 돌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돌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요리할 힘도 없던 저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참 정말 이런 일은 꼭 하늘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한 번에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배달기사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징역 살고 나와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었는데 설마 우리 집으로 배달 오겠어? 싶던 생각은 역시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그건 내가 할 말이고 이젠 이쪽 배달은 안 왔으면 좋겠네. 보기 거북하니까. 여보, 음식 받았어? 내가 아기 기저귀 갈고 음식 세팅할 테니까 식탁에 올려놔. 아기? 너 아이를 낳았어? 못 낳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말이야. 당신이랑은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이 사람이랑은 생기더라고. 당신 문제였나 봐. 아이 안 생기는 건. 아니면 하늘이 내 편이라 우리 사이에 아이를 안 주셨던 거겠지? 저를 원망하는 듯 애처로운 듯 바라보는 전 남편의 눈빛을 뒤로하고 문을 보란 듯이 쾅 닫았습니다. 그 일을 마지막으로 전 남편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빠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은 지키지 못했던 전 남편은 그렇게 위하던 여동생 때문에 좋은 직장도 잃고 정가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더군요. 남편에게 은혜를 갚겠다던 신우이는 본인의 빚 갚기에도 급급한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만 믿으라던 전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 결혼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대비해 놓은 것이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전히 현재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의 비상금은 지켜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저에게 나쁜 영향만 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적어도 자신의 가족이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더욱 확신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무엇보다 그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제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몸소 증명해준 전 남편. 만일 전 남편이 신우이나 신모가 아닌 저를 선택했다면 지금의 상황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까요? 글쎄요. 전 결국 전 남편은 똑같이 우리가 아닌 자기 가족만을 선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의 개념이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지금의 남편은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인지 저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며 의견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점을 잘 찾아 타협해 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무엇보다 여전히 절 많이 아껴주고 절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보물 같은 아이도 별 탈 없이 잘 크고 있고요. 인연이 아니라면 놓을 줄도 알아야 진짜 좋은 인연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인연과 함께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요. 제가 계속 신우이와 시댁을 향해 희생하다 못해 저에게까지 같이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전 남편과 같이 살았다면 지금의 이런 행복한 삶은 살 수 없었겠죠. 맞지 않는 부분은 맞춰 나가는 게 부부이지만 그 부분이 너와 내가 아닌 다른 가족들에 의한 것이라면 끊어내지 않는 한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처럼요. 언젠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기보다는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기나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돌싱입니다. 이혼을 한 지는 몇 년 되었는데 이렇게 이혼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주 즐겁고 유쾌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첫째 아이 생일 때문에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애가 전부터 사고 싶다고 했던 운동화를 선물하려고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면상을 마주쳤어요.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은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씩씩거리며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죠. 그런데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저와 헤어질 당시에만 해도 상간녀는 무척 예뻤거든요. 피부는 팽팽하고 주름 하나 없이 관리되어 있었던 데다가 손톱과 발톱에는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나 하이힐을 즐겨 신는 저와는 정반대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본 상간녀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카락에 화장을 했음에도 주름과 노화를 가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손톱은 네일도 없이 뭉툭했고 옷은 예쁜 옷이었지만 얼굴에 노화가 너무 심해서 도무지 이쁜 옷이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얼굴이 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전 남편은 그런 상간녀와 말다툼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웃으며 축하까지 해줬죠. 제가 왜 남편과 상간녀의 싸움에서 축하하며 웃었는지 궁금하시나요? 제가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저와 4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당시에도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이어졌어요. 보통 소개팅, 맞선 등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시부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게 됐거든요. 당시에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병원에 다니면서 많이 얼굴도 익히고 가까워졌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는 언제부터인가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랑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하셨죠.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환자와 그런 식으로 엮이는 걸 병원에서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개인 재량이긴 하지만 잘못되면 환자도 잃고 제 신용도 잃는 거라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양하겠다고만 말했었죠. 그런데 시부는 아주 끈질기게 말했고 이러다가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폐를 끼칠 것 같아서 한 번만 만나기로 했어요. 한 번 만나고 아니면 2번 다시 그런 권유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받았죠. 그렇게 남편과 만났는데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 저도 마음을 주게 됐어요. 그렇게 사귀게 되고 1년쯤 되니 시부가 먼저 너희 결혼 안 하냐 하더군요. 그런 건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건데 시부의 말에 남편도 제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야 알았죠. 시부가 생각보다 부자라는 걸요. 결혼 후에는 첫째 아이가 들어섰고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연년생이었어요. 아들 둘을 연속으로 낳고 나니 제 몸도 축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에게 정관 수술을 시켰어요. 남편도 애가 둘이면 괜찮겠다고 했었고요. 그렇게 결혼 초반에는 저희도 괜찮은 부부였고 가족이었어요. 꼼꼼하고 계획적인 남편과 그런 남편의 뒤를 받쳐주는 와이프였거든요. 그게 엇나가기 시작하게 된 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무렵이에요. 저는 일은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사생활에서는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일과 사생활이 철저하게 다른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는 내내 긴장되어 있었고 그 결과 집에서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긴장을 풀 때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 모습을 엄청 싫어하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결혼 초반에는 그런 어설픈 모습도 귀엽다고 해주더니 그때는 엄청 싫어하며 잔소리를 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상간녀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남편 생일은 겨울이라 아이들은 모두 방학이었고 며칠간 친정집에 놀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남편 회사 앞까지 가서 몰래 남편을 기다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얼른 퇴근하고 오라고요.
남편이 혹시라도 야근을 할까봐 그렇게 문자를 보냈고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을 보내왔어요. 그렇게 앞에서 20분쯤 기다렸을까요? 퇴근 시간이 10분 정도 지나서야 남편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옆에 누군가 팔짱을 끼고 서 있더군요. 그냥 회사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팔짱 정도, 그래, 낄 수도 있겠지. 친한 사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애써 생각했는데 그 뒤의 모습은 그런 생각을 깡그리 날려버렸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더니 뺨에 뽀뽀를 하더군요. 정말 기분이 순식간에 추락하는 걸 느꼈어요. 너무 흥분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 사람은 남편의 차를 탔고 같이 나가더군요. 충격받은 저는 집으로 와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어요. 한 번의 실수라고 빌고 또 빌면 그래, 용서가 가능할 거야. 애써 이룬 내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대로 확인이라도 해보고 나서 남편에게 따지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저는 그 뒤에 사람을 시켜서 상간녀의 뒤를 캤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바람피는 남편 뒤를 캐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에 대해서 알게 된 저는 남편 몰래 상간녀를 만나러 갔어요. 이미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잔뜩 받아서 두 사람 사이가 불륜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결혼식도 했고 애들 돌잔치도 했으니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건 모를 리가 없었죠. 상간녀 집으로 가는 길에 기분이 어찌나 부글부글 끓던지 제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집 배를 울리자 나온 건 상간녀의 어머니였어요. 혹시 따님 집에 있으신가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누구세요? 따님이 만나고 있는 남자 와이프예요. 그 말에 상간녀 엄마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그리고는 상간녀가 없다고 하더군요. 없으면 어쩔 수 없네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수밖에요. 그 말에 상간녀 엄마가 흠칫하더니 돌아서는 제 옷을 붙잡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들어가니 상간녀가 무척이나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 알죠? 피해서 다니려면 얼굴도 익혔을 테니까요. 알아요. 그런데 여긴 왜 왔어요? 따져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 남편이겠죠. 내가 누구한테 따지건 그쪽이 관여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저희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 만난 사람도 잘못은 했잖아요. 왜 본인만 쏙 빠져나가려고 해요? 웃기지도 않네. 이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남편이 그렇게 와이프 싫다고 나한테 온 걸 왜 나를 탓해요? 아주머니를 탓해야지. 그 말을 하며 상간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봐요. 세월을 고스란히 맞은 얼굴에 센스 없는 옷. 머리도 질끈 묶어서 수수하기 짝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한테 끌려요? 솔직히 지나가는 남자 100이면 100, 아주머니는 싫다고 할 건데 그 사람이라고 다르겠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아주 당당하네. 따님을 어떻게 가르쳤으면 불륜을 저지르고도 본처한테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키운 거죠? 어머니라면 딸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한다면 말렸어야죠. 우리 애가 뭐가 잘못했어요? 아니, 막말로 우리 딸 혼자서 좋아서 불륜이 됐겠냐고. 그쪽 집 남편도 우리 딸 좋아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럼 당신이 남편 단속을 잘하던가. 남편 잡아두지도 못하면서 어디 와서 본처 행세야? 자기 모자란 건 생각도 않고 여기 와서 남의 딸한테 뭐라 하는 건지. 당신 여기 온 거 당신 남편이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단체로 쓰레기네. 딸이 상간녀가 된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할 정도면 그래, 상간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런데 나 이혼 절대 안 해줄 거야. 둘이서 몰래 만나든 대놓고 만나든 알아서 해. 그런데 그거 알지?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는 행복한 상간녀 되는 거고 나는 불행하지만 권리는 다 가진 본처 되는 거야. 내 아들은 그 사람 호적에 들어가고
네 자식은 호적에도 못 올리는 혼외 자식이지. 그 사람은 아줌마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이혼하는 건 당신이라고. 나는 그 사람하고 정식으로 재혼할 거야. 그래, 언젠가는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넌 상간녀야. 그리고 그 사람이 욕구 푸는 도구고. 처음이라서 봐주려고 했는데 넌 정말 답이 없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말도 못하고 꿈뻑거리고 있더군요. 잘해봐 어디.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는 안 뺏겨. 내가 여자로서 불리하긴 하지. 근데 법적으로는 내가 훨씬 유리하잖아. 안 그래? 그럼 상간녀 소송 걸 테니까 알아서 준비 잘하고 있어. 등기는 회사로 보낼 테니까. 그 말에 상간녀 얼굴이 완전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얼굴 보며 비웃어주며 밖으로 나왔죠. 안에서 상간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오는데 정말 너무 시원했어요. 그렇게 한탕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설마 그 여자 집에 갔다 왔어? 당신이 거길 왜 가?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이 그냥 민폐 끼친 거라고. 그 여자는 다르게 말하던데 누가 진짜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지금 나한테 그 여자 집에 왜 갔냐고 따질 때가 아니지. 여기서 따져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불륜남. 그 타이틀이 갖고 싶었어? 그래서 회사 직원이랑 바람나서 즐겁게 놀았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좀 가깝게 지내는 사이고 잠깐 그런 사이가 됐을 뿐인 거지. 당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불륜이라기보다는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그 여자한테 그렇게 진심은 아니었다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사실은 그 여자 정리 안 하면 당장 아버님께 이야기하려고 했거든. 이틀 전에도 당신 바쁘다고 하고 그 여자랑 모텔에서 뒹굴 때 시댁 가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밥 먹고 근처 놀러 갔다 왔거든. 좋아하시더라. 아들은 부모님한테 신경도 안 쓰는데 며느리가 신경 써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아버님이 아들 불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화내실지 나도 모르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 그 여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이런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아버님께 다 이야기해버릴 거니까. 당신 진짜 너무하다. 매번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인질로 내세우면 좋아? 인질? 누가 인질인데? 당신이 그런 짓만 안 했으면 내 행동은 그냥 시부모 생각하는 착한 며느리가 할 행동 아니야? 그리고 경고하는데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할 거야. 그거 당신이 대신 내주면 나 진짜로 가만 안 둬? 제 말에 남편이 조용해졌어요. 시부는 시끄러운 걸 무척 싫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집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시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남편은 시부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고 각서를 쓰고 확답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 버렸어요. 집안은 내내 아슬아슬하게 굴러갔어요. 그래도 가정은 지켜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등기는 회사로 보냈죠. 그 등기에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신경 쓸 일 아니죠. 열어보지 않는 한 남편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폭해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소리라도 친다면 더 속이 시원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불륜남이 누구인지는 이야기 안 한 모양이에요. 결국 상간녀는 일을 그만뒀고 퇴사 후 퇴직금으로 제게 위자료를 줬어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그 뒤로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더군요. 꿍꿍이가 있는 모양인지 제가 한 집안일에 매번 트집을 잡고 그걸 이유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청소가 꼼꼼하지 못하다, 세탁이 위생적이지 못하다, 요리가 맛없다, 남편 내조를 안 한다.
아주 가지가지 내용으로 저를 트집 잡고 화를 냈어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제가 못하고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년간의 부부 생활로 저도 어느 정도 집안일에 익숙해진 데다가 제가 못하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청소 도우미를 불러서 깔끔하게 정리까지 하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무조건 트집을 잡아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이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줘. 집안일이고 뭐고 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꼼꼼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솔직히 이 집에 머물고 싶지도 않아.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 말해봐. 요리? 한식 자격증까지 따서 매일 다른 요리 해주는데 청소? 매일 청소기 돌리고 이틀에 한 번 걸레질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매일 처리하는데 세탁? 흰 빨래, 검은 빨래, 속옷, 수건 다 따로 세탁하는데 어디가 문제인 건데? 셔츠에 바지까지 다 다림질을 해놓잖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사람 불러서 대청소하고 어디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진짜 이유를 대. 당신 여전히 그 여자랑 정리 안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눈만 가리면 다 가리는 줄 알았지? 그 여자 퇴사하고 나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이상하게 트집 잡을 때 벌써 상간녀 뒷조사 다 했거든? 재미 잘 봤더라. 자식 새끼들 놔두고 젊은 년이랑 바람피니까 회춘하는 기분이디? 이혼?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이 아버님한테 허락받아. 그러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나 대신 그 여자가 더 젊고 예쁘고 능력 있어서 같이 살고 싶다고. 당신이 직접 아버님한테 말하라고. 그 정도도 못하는 거면 내가 이혼은 왜 해줘? 저는 이번에도 시부를 입에 올렸고 애석하게도 이번에는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죠. 남편이 제 집안일을 트집 잡은 건 제게 흠을 만들어 어떻게든 잘 빠져나가 보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 흠을 시부에게 말하면 이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같이 시댁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자고요. 너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하는 거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여자 어떤 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과 연애는 달라. 그렇다고 이 마음을 숨기고 살고 싶지는 않다고. 그 말에 저는 바로 결정했어요. 이런 놈 데리고 사느니 그냥 놔버리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쉽게 놔줘버리면 둘이서 하하호호 할 텐데 그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가자. 시댁으로 가. 가서 당신이 다 말하고 이혼 허락 받아. 솔직하게 말해서 이 결혼 아버님이 노력해서 한 결혼이야. 그분 속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직접 말해. 결국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자기 들른 아들 내외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자, 어여 이리 와서 앉아. 뭐 먹을래? 오늘 며느리 왔으니 그저께 만들어둔 식혜 먹을까? 그렇잖아도 너한테 주려고 만들어놨지. 아버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말을 꺼냈죠. 아버지, 드릴 말씀 있어요.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시부 얼굴이 딱 굳더군요. 놀란 시모도 식혜를 식탁에 내려놓다가 멍하니 서 있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 표정이더라고요. 무슨 헛소리야? 너희가 왜 이혼을 해? 아버님, 이 사람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1년은 넘었으니까요. 남은 여생은 그 사람이랑 함께 살고 싶다고 해요. 제가 하는 일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뭐? 여자? 너 이놈의 새끼, 너 며느리 놔두고 바람을 폈어?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아버지, 아버지도 그 여자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와이프보다 착하고 예쁘고
뭐든 다 잘하는 여자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와이프한테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네가 애야? 결혼이 뭔지 모르고 결혼했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결혼이야. 그걸 일방적으로 망쳐놓고 네가 이혼을 이야기한다고? 답도 없는 놈. 그러니까 아버지,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와이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아버지 마음에 들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만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리고 이혼 이야기 나한테 꺼내지도 마. 며느리 너도 이혼 원하는 게냐? 아버님, 이 사람 불륜 처음으로 알았을 때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혼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이 갈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댁 벨이 울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어요. 상간녀였거든요. 그리고 등장한 상간녀의 모습에 시부모님과 저는 말을 잃었어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는 허벅지까지 훤히 보이도록 올라갔고 다리에 스타킹도 신지 않았는지 맨발로 들어오더군요. 게다가 손톱과 발톱에 형형색색 네일과 페디큐어는 예전에 제가 본 것보다 더 화려하고 무거워 보였고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오니 그녀의 몸에서 확 하고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 상간녀를 보는 남편도 살짝 당황한 눈치였어요. 어른을 보러 오는 자리에 그런 차림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듯 하더군요. 그저 아름답고 예쁘게 자신을 포장하기만 된다고 생각하는 듯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비싸게 자신을 포장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비록 저는 오빠와는 늦게 만났지만 정말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있는 여자는 성격도 나쁘고 집안일도 못해서 매번 오빠에게 혼만 나는데도 절대로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걱정 마세요. 저와 오빠가 결혼하면 제가 내조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보다 낫다고? 그럼요. 어디로 보나 제가 더 괜찮지 않나요? 자기 관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안 하는 여자보다는 제가 오빠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확신해요. 게다가 저 여자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오빠와 이혼 안 해주겠다며 저를 상간녀라고 욕하고 때리기까지 했거든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상간녀를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한숨만 났어요. 이 여자는 대체 왜 이렇게 지레만 밟을까 싶었죠. 정말로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며느리랑 이혼을 하고 싶다고? 시부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우물쭈물 하더니 그러더군요. 아버지, 모자란 점이 있으면 가르치면 되고 부족한 점은 채우면 되잖아요. 제가 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발 인정해 주세요. 이혼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을 듣던 시부는 속이 타는지 식혜를 들고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마시지를 않고 있더니 갑자기 식혜를 남편과 상간녀에게 뿌려버리더라고요. 다들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너 이제부터 우리 집 자식 아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뭐라고? 이혼을 허락해줘? 네가 정신이 나갔나 보구나. 그런 놈한테는 매가 답이지. 너한테 눈깔이 있으면 좀 봐라. 저 여자 어디가 며느리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야? 그치만 아버지. 어른들 집에 오면서 피부는 훤히 드러내고는 냄새는 또 얼마나 나냐. 늙은 노인들 집에 오려니 냄새 날까봐 그리 팍팍 양념을 쳤어? 저런 모자란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받으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내 대에서 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 네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들어줄 거다. 나가! 결국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축객령이 떨어졌고 함께 나가려던 저를 시부가 붙잡아서
같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이러려고 너랑 아들을 결혼시킨 게 아닌데 많이 힘드냐? 내가 아들놈 두드려 패서라도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리 걱정 말아라. 아버님 마음도 알고 말씀도 너무 고맙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단히 돌아서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외도 걸리고도 남편이 여전히 그 상간녀 만나는 거 보면 남편이 그 여자 많이 좋아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설 자리도 없어지는 건 맞고요. 좀 더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저를 시모와 시부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보더군요.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남편과 상간녀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당신 아버지랑 무슨 말 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버님한테 직접 물어봐. 난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아, 미치겠네. 당신이 이혼을 해주면 될 일이잖아. 아버지 끌어들여서 뭘 어쩔 건데? 너 설마 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재산? 당신이 대체 뭘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가진 거 다 아버님 거잖아. 아버님 말 한마디면 다 사라지는 거 당신도 알고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오빠,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어? 도대체 아버님한테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나를 싫어하시냐고. 상간녀의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튀어나오더군요. 그걸 모르다니. 당신이 잘 좀 가르쳐줘. 어른 집에 그런 꼴로 오면 누구나 욕하겠지. 그리고 넌 모르나 본데 남편과 나는 아버님이 엮어준 사이야.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아들까지 소개시켜줬는데 너 같은 애 왔다고 그 마음이 흔들리겠어? 고생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 교육시키려면 아주 힘들겠어. 어쨌든 아버님하고 이야기해. 잠깐만.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자. 당신이 나랑 이혼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해줄게. 이혼만 해줘. 솔직히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응? 사랑에 애달아하며 저한테 매달리는 남편을 보니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어떻게 상간녀 하나 때문에 저한테 뭐든 다 해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남편에게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든지?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말해줄게. 당신과 내가 사는 신혼집, 그거 나한테 줘. 재산 분할 아니고 아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달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두 아들, 양육권, 친권도 내가 원해. 내 배로 낳은 내 새끼고 저 여자가 나한테 저렇게 나를 세우는데 내 자식들이 저 여자한테 나쁜 짓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도 필요하고. 제 말에 상간녀가 더 열받아 하더군요. 그 집이 왜 당신 집이야?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왔다며. 그럼 그건 오빠 집이지. 이 여자 진짜 완전 돈에 환장했네. 오빠, 주지 마. 이 와중에 상간녀는 우리 애들 이야기는 또 쏙 뺐더군요. 생각하는 거 딱 보면 척이죠. 자기가 남편과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애한테 모든 재산이 갈 거라는 생각으로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저한테 주라는 거겠죠. 집은 생각해 보겠는데 친권은 혹시라도 내가 그 수술한 것 때문에 애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치면 첫째는 내가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혼 못하는 거지. 이야기 다 끝났어?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남편이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알겠다고 하더군요. 알았어. 그렇게 하지. 집은 당신 명의로 돌려줄 테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거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야. 줬다가 뺐지나 마. 오빠, 그 집 주면 어떡해.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괜찮아. 집 얻을 돈은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우리 결혼 허락해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집 해달라고 하면 되지. 저 집도 아버지가 해준 거거든. 솔직히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까울 것도 없어. 그 말 들으면서 웃음이 어찌나 나는지, 시부가 무슨 생각으로 두 사람을 허락해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첫 만남 자리에서 식혜까지 뒤집어 쓰고 시부에게 호통까지 들었으면서 마지막까지 본인들의 행복한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어이없었어요. 하지만 이혼해주기로 한 이상 저는 더 이상 관여할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기 직전에 집 명의부터 옮기고 이혼하면서 아이들 친권도 제 앞으로 다 돌려놨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한 후 전 남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상간녀와 결혼을 하려고 시댁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부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집안 재산은 전부 사회 기증하겠다고 하니 두 사람 다 놀라서 물러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에게 직접 들었거든요. 시부는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걸 알고서 한 번 시댁으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가 알려줬어요. 그놈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며느리 네가 받아줄 거냐? 아버님,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이미 떠난 마음이고 저하고는 끊어진 연이에요. 억지로 붙였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냥 아이들이나 잘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시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유언장을 좀 고쳐놨다. 그놈이 제정신 차리고 그 여자랑 안 만나고 있으면 내 재산 조금은 물려줄 것이고 여전히 그 여자랑 만나면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대신 네 아이들, 내 손주들 앞으로만 유산 물려줄 생각이다. 그건 괜찮겠지? 아버님 재산이고 아버님 거예요. 이혼하고 떨어져 나간 며느리 자식들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시고 가세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지금 받은 집만 있으면 일하면서 충분히 애들 키울 수 있어요.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너한테는 통보만 하는 거란다. 그리 알고 있어. 시부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전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허락받지 못해서 지금은 직장 근처에 전세로 상간녀와 동거 형태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결혼은 부모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시부가 가진 재산 때문일 거예요. 자기가 다 상속받을 건데 괜히 상간녀 비위 맞춰주겠다고 아버지 심기 거스르는 일은 안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화가 났는지 상간녀의 심기가 아주 불편했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 그 소식 이후로는 전 남편과 관계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솔직히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죠. 저도 애 둘 키우며 일하랴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같이 살던 신혼집을 팔아버리고 친정 옆에 작은 집을 사서 아이들과 지냈어요. 그리고 여태 그 사람들 소식 알지도 못하다가 얼마 전에 두 사람을 보게 된 거고요. 그날은 아들들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백화점에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멋진 옷도 사주겠다고요.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누군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알아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예쁘고 동안에 패셔너블했던 상간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더라고요. 주름살, 타버린 피부, 스트레스와 과로로 망가진 몸. 게다가 두 볼이 움푹하게 패여서 마치 노파 같더군요. 저는 두 사람 가까이로 갔어요. 그 사람들도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저도 전 남편과 이혼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피부 마사지나 나를 위한 선물을 자주 줬거든요. 예전처럼 늙고 수수한 아주머니가 아니니까요. 빨리 와.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밥을 맛있게 못하는 거면 냉장고는 채워놔야 할 거 아니냐고. 게다가 매번 냉장고 정리도 안 돼서 곰팡이 핀 반찬들을 내가 봐야 해. 그치만 저도 일을 하잖아요. 항상 바쁜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말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그럼 애엄마는 어떻게 그걸 다 했는데? 당신 능력이 모자란 걸 직장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지.
어디서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를 데려와서는 이럴 거였으면 그때 그 여자랑 이혼을 안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나랑 사는데 불만이 있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살게 된 데는 당신 탓도 있다고요. 우리 사이 애만 생겼어 봐. 그럼 시댁에서도 분명히 우리 사이 인정해주고 결혼해서 집도 마련해줄 건데 당신이 능력이 안 되니 애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수술 복구하면 다 된다면서요. 그 말 믿고 기다린 지가 언젠데 여태 애가 하나도 안 생기냐고요. 병원에 가자니 이상 없다면서 안 간다고 고집이나 부리고 이상이 없을 리가 있어요? 내가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당신한테 이상이 있겠죠. 당신, 내가 이상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나한테 애가 둘이나 있는 거 잊었어? 그렇게 치면 당신이 더 문제 있는 거지. 그 여자는 잘 가지는 애를 당신은 왜 못 가져? 그리고 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집안일을 너무 못하니까 매번 집안 꼴이 개판이지. 같이 살기 전에는 잘한다면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내가 속았어. 그러니까 그 탓을 왜 저한테 하냐고요. 그리고 내가 집안일 잘해서 좋아한 거 아니잖아요. 예쁘고 기분 잘 맞춰줘서 좋다며. 지금 당신 꼴을 좀 봐. 그게 예뻐? 꾸미는 것도 시간 없어서 못했어? 하긴 집안일 개판으로 해놓고 얼굴만 꾸미고 있었으면 더 열받았을 뻔했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다. 으휴,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이혼을 하고 이 거지 같은 여자를 데려왔는지. 어휴. 두 사람 싸우는 걸 보니 참으로 웃기더군요. 그렇게 사랑한다며 헤어져 달라더니 결국은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꼴을 보니 게다가 상간녀의 그 모습은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완벽주의인 걸 모르고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결혼하면 집안일은 사람을 시키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시부가 결혼 허락을 안 해줘서 돈도 넉넉지 않은 모양이었죠. 어머, 멀리서 보고 못 알아봤네? 오랜만이야. 당신 잘 지내지? 그런데 안색이 영 별로네? 저의 등장에 상간녀 표정이 완전 망가지더군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었나 봐요. 게다가 제가 예전처럼 수수한 느낌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신의 옷을 연신 내려다보며 짜증을 내더군요. 전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요. 당신 몰라볼 뻔했어. 먼저 말 걸지 않았으면 당신인지도 몰랐을 거야. 그러게, 당신이랑 헤어지고 당신한테 쏟던 시간을 스스로한테 쏟다 보니 점점 좋아지더라고. 피부도 몸매도 옷 입는 것도. 두 사람은 쇼핑하러 왔나 봐. 보기 좋네.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쇼핑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간녀가 냉큼 전 남편 팔짱을 끼더군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걸 제가 다 본 것도 모르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더군요. 네, 저희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러는 그쪽은 아직도 혼자인가 보네요. 하긴 당신처럼 수수하고 못생긴 여자한테 끌리는 남자는 없겠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서 아직 혼자 살아. 뭐 장난으로 결혼하자 사귀자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난 이혼한 사람이고 굳이 다시 그런 길은 가고 싶지 않아서 다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사람은 결혼했어? 그때는 어른들이 반대하신 것 같던데. 그건... 상간녀도 전 남편도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직도 결혼은 못했나 보네. 내가 이혼까지 해줬는데 참 아쉬워. 당신도 요령이 없어. 그러다가 아버님이 재산을 당신한테 안 주면 어쩌려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옆에 두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에 상간녀가 발끈하더군요. 미쳤나 봐.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이제 내 남자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고.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는데?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마디 한 거야. 그리고 너도 참 웃겨. 저 남자가 왜 네 남자야? 너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애인이지? 와이프는 아니잖아. 하긴 그런 관념이 좀 희박한 사람이긴 했지. 남의 남자 꼬셔서 데려가서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고.
근데 지금은 그 예쁜 얼굴은 다 어디 가고 세상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 평생 예쁠 것처럼 굴더니. 애인이라도 당신은 전처잖아. 관계가 없는 거면 당신이 다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당신 나랑 헤어지고 저 여자랑 살아보니 좋아? 얼굴색이라도 좋아 보였으면 이런 이야기 안 했을 텐데.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런 말 한 거야. 하긴 당신은 내가 하는 집안일들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았으니까. 집안일은 익숙치 않아도 예쁜 여자랑 살아서 좋을 거야. 그치? 전 남편은 뭐라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상간녀는 저를 향해 한껏 적대심을 드러내며 소리 지르더군요.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이제 곧 결혼할 거야. 아버님만 허락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어떻게 설득할 건데? 여태까지 결혼 허락도 못 받은 주제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시댁 갈 때마다 퇴짜 맞는다며?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두 사람 사랑 진짜 대단하다, 그치? 두 사람 다 그런 몰골로 돌아다녀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거면 됐어. 당신 그만해. 너도 그만하고. 둘 다 사람 많은 데서 큰 소리 내서 싸우지 마. 싸우긴 누가 싸워? 나는 당신 축하해 주려는 거야. 그 여자를 사랑한다며 헤어진 당신이 나랑 살 때보다 불행해 보여서 축하해 주고 싶었거든. 아까 둘이 싸울 때부터 다 봤거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축하해 줄 생각도 없었을 텐데 두 사람이 불행해 보이니까 도리어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지?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너희들끼리 재미 보면 내 마음이 어땠겠어? 그런데 둘이 이렇게 나쁜 걸 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이제야 두 사람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두 사람 함께 살고 있는 거 축하해. 그런데 찐사랑은 찐사랑이네.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도 헤어지지 않는 거 보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 저는 그렇게 축하해주고 백화점으로 총총총 걸어갔어요. 상간녀가 분해서 악소리를 지르고 짜증내는 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아들들이 보이더군요. 아들들은 전 남편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걸 확인하고도 가까이 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첫째가 저한테 핀잔을 줬어요. 엄마, 괜찮아? 저런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만 상처받는다고. 이제야 겨우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아들, 엄마 걱정했어? 근데 너희 아버지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을 걸어버렸어. 너희도 인사하지 그랬어? 우리더러 저런 사람한테 인사하라고? 싫어. 어디 가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 바람 피우고 이혼한 아버지 있다는 이야기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나아. 둘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어쩌다 아버지를 이렇게 싫어하게 됐나 싶었죠. 그러곤 아이들과 식사하러 갔죠. 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가장 비참한 거 아닌가 하고요. 본인은 그런 걸 모르고 있겠지만 그 뒤로 전 남편에게 전화가 간간히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어떤 이야기이든 저한테 도움되는 일은 아닐 테고 이렇게 이혼한 마당에 안부 인사하러 전화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게다가 여태껏 연락 한 번 없다가 연락 오는 것도 수상쩍은 일이긴 하잖아요. 귀가 더럽혀지기 전에 차단한 거예요. 이혼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상간녀 모습이 떠오르네요. 예쁜 얼굴과 미모가 천년만년 갈 것처럼 굴던 상간녀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걸 보니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했죠. 그 두 사람을 마주치고 나서는 아주 작게 남아있던 응어리도 싹 다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거고요. 제 글을 읽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썼거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걸 상간녀가 몸소 실천해줘서 참 기쁘고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